미국 중앙은행인 FRB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FOMC는 제로 수준인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하는 한편 당분간 금리 인상 조치가 없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FRB가 제로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와 나스닥은 올랐지만 다우만 0.28% 내려 8,299를 기록해 8,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상반기 무역 흑자가 1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반기 수출 규모는 1,6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가까이 줄어들고 수입은 1,440억 원으로 34%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소비 심리가 3개월째 상승하면서 2년 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지수인 CSI는 106으로 5월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기다리던 FOMC 회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 연준은 금리 그리고 국채 매입을 모두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완화됐어도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가 부각돼 결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1.5% 올랐고요. S&P 500도 900선을 회복한 반면 다우는 0.2% 정도 밀리면서 8,299를 기록해 8,300선을 하회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든가 싶더니만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좀 꺾이기 시작했네요. 예,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이제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일 이평선이 있는 부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FOMC 발표 이후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28% 하락한 8,299.86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5% 상승한 1,792.34포인트로 지수별 움직임이 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지금 6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50일 이평선이 있는 부근 8,4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계속적인 약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다우지수 계속적인 강세장보다는 약세장으로 전환될 거라는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8,300선이 있는 6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 내구재 주문이 크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 강한 상승 흐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인 그런 흐름세 속에서 주택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모습을, 신규 주택이 나쁘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이제 차익 매물들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1시쯤에 있었던 FOMC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2시에 발표가 있었는데 FOMC에서는 지금 발표문 이후에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차익 매물들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8,300선 내 부근에서의 혼조장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네, 결국 FOMC 발표가 나온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지수를 끌어내렸다라는 설명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FOMC 회의 결과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금리, 국채 모두 동결했는데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실망했던 어떤 그런 매물이 나온 건지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시장에서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처럼 지금 금리 동결, 그리고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 다소 실망감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2차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한 것과 동시에 국채 매입 또한 현행 수준이었던 1조 4,500억 원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들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기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FRB의 성명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FRB 성명문에서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FRB에서 이번 국채 매입에 대한 동결, 그리고 금리 동결 등 이런 부분이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한 통화 팽창이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감이 나올 것이라는 게 좀 주된 내용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 있었던 무디스에서 AAA 신용등급을 이어져 나갔었지만
있지만 국채 매입이 만약 경제 회복으로 돌아갔을 때 국채 매입에 따른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FRB에서는 시장에서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땐 여기서 양적 완화 정책을 더욱더 확대시킨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겠지만 만약 회복 기제로 계속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회복세로 전환됐을 경우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 팽창 이후에 그 뒤에 나오는 부정적인 효과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단단계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미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결국은 동결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한 것은 뭐 시장에 그냥 부합한 정도였지만 어떤 국채 매입 기간을 늘린다든지 혹은 국채 매입을 확대하지 않은 데 따른 실망 매물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때문에 보여집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장 초반의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에서 이제 2년 만에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 또한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갔었습니다. 미 증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선 경제 회복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시그널로 비추어지면서 결국 상승세로 출발했었는데요. 또한 두 번째로 봤을 때 5월 내구재 주문이 1.8%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 예상치는 마이너스 0.9%였었는데 약 2.7%나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 증시의 장 초반 강세의 흐름을 이어져 나갔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미국 시간으로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11시부터 장은 조금씩 꺾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0.6%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신규 주택 판매가 지금 감소하면서 주택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하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FRB에서 국채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금 국채 낙찰가 5년물 국채 낙찰 가격 또한 이제 조금 소폭 인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낙찰 금리가 2.7%로 나왔었는데요. 시장 하락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지금 금리 동결에 따른 차익 매물 금리 동결에 따른 시장에서 지금 이제 국채 낙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에서는 결국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채 낙찰 금리는 상승을 하고 FOMC에서 이제 성명문을 발표를 했었지만 양적 완화 정책이 더 이상 더 나오지 않는 모습 등이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고 있었던 장 초반의 강세장의 흐름을 연결해서 나가지 못하는 게 결국 미국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FOMC 회의 결과가 그런대로 좀 발표가 돼서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모두 좀 상승 쪽으로 턴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결과 뚜껑이 열리고 나서도 오히려 혼조세를 보이면서 약간 의외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워런 버핏도 그랜 슈츠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미국 경제, 특별히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한 어떤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지금 3개월 동안 계속적인 강한 랠리를 이어왔던 만큼 시장의 차익 매물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개월 저점에서 지금 저번 달까지 만약 주식 매수를 했다고 하면 대부분 다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만약 소폭 시장에서 하락 조짐이 보였을 경우 이러한 투매 물량들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상승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먼저 S&P 500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S&P 500 차트로 보았을 때 시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이러한 것들이 밀집 구간으로 몰리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2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지만 조금은 중장기적인 부분 그리고 한두 달을 보았을 때는 조금 하락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 보고 있는 예상치를 보았을 때 겨우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차트는 S&P 500을 가지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의 차트 그리고 이제 현재의 주가 움직임을 가지고 비교한 차트입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가 녹색 선이고 현재 S&P 500의 차트가 이제 흰색 선인데 결국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주가 움직임과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똑같이는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지금 이 부근에서의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보통 과거 데이터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러한 주가 움직임 자체에서 20% 이상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한 번에 바닥을 찍은 이후 상승 추세의 랠리를 보여주었었지만 결국은 지금 쌍바닥을 찍은 이후에 더욱더 강한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은 여기서 S&P 500이 여기서 20%가량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차트 흐름이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시장 추세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하락폭은 조금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차트에서 보이는 20% 이상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지언정 7, 8% 가까이 결국은 S&P 기준으로 봤을 때 800포인트 선 내외 부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개월간 열심히 올라왔던 랠리에 대한 부담도 기본적으로 있을 테고 2001년, 2003년 사이에 S&P 500과 비교해 봤을 때도 더블딥 구간에 좀 빠져들면서 다시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올랐지만 사실 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부진했었죠. 유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 원인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다우지수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같이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을 경우 지금 유가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우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하락폭을 확대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 이제 70불을 밑으로 이제 70불 밑으로 하이하면서 장 마감했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유가가 지금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게 시장에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이러한 흐름을 받아서 68.67달러, 약 마이너스 0.8%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 이러한 유가 흐름, 다우지수 흐름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걸 염두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이 됐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 정리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 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경제가 2분기 2%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좀 뛰어넘는 듯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일단 그만큼 1분기에서 2분기의 상승세가 커질 만한 만큼 수출 성적도 좋고 성장세가 상당히 견고하다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일단 전기 대비로 해서 2%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는 발언이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당초 2분기 예상치 0.5%였었거든요. 0.5에서 2%로 하면 한 4배 정도 커진 예상치라고 할 수가 있죠. 1분기에 0.1 간신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서 만약에 2% 성장을 하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국자 발언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보수적으로 봐도 한 1.7에서 2.0, 만약에 좀 낙관적으로 보면 2% 중반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당국자의 입에서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전에 말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 반등이 가능했던 거는요. 일단 환율 때문에 상당히 수출 성적이 좋았었고 두 번째로 저유가 덕분에 기업들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지출을 많이 늘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으로의 성장률에 대해서는요. 이런 급반등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이런 반등세에 이은 약간 완만한 성장세, U자형 성장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때 맞춰서 우연인지 몰라도 IMF 그리고 OECD도 한국의 경제 회복을 상당히 낙관하는 듯한 그런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IMF의 경우에는 성장률을 1%포인트 올리겠다 얘기를 했었고 OECD의 경우에도 내년에 우리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글쎄 어떤 근거였는지 일단 근거에 대한 비교 점검이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당국자가 비교 분석한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인데요. 일단 정부의 재정 통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수출 여건이 워낙에 상반기에 좋았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IMF 발표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요. 한국과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내년 성장률을 2%포인트 더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 내년에 플러스 1.5로 예상했으니까 이번 발언대로라면은 올해는 -3, 내년은 플러스 2.5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OECD는 더 낙관적입니다. 지금 IMF보다 0.7에서 한 1%포인트 더 높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올해는 -2.2, 내년에는 3.5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세계 한 평균치 정도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30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IMF나 OECD 모두 단서를 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정부가 돈을 많이 쓴 만큼 재정 건전성 좀 신경을 써야겠다. 곡간을 다시 채울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의 성장률은 좀 좋아지더라도 고용 부진까지 면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더 높아지거나 혹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편 OECD 보게 되면 또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요. 회원국 30개 중에서 4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내놓았는데 그렇게 반가운 랭크 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회 갈등 비용으로 GDP 한 4분의 1이 넘는 27%를 지금 지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데만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직무 불성실로만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예, 상당히 의외인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지금 시민단체 중 한 곳인데요.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17대 국회의원 2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무 소홀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정신적인 재산적인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그 회기에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한 의원들 명단을 낸 것인데요.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좀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 의원들 이름을 좀 보면요. 상당히 알만한 의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태 의원, 박근혜, 유시민, 이광재, 전여욱, 정몽준, 매스컴에서는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의원들이지만요. 회기 출석률을 보니까 3분의 1도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이 17대 국회를 상대로 한 것이긴 하지만 18대 국회를 한번 보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는 법안 3,000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정책도 상당히 표류를 하고 있고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정책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는 국회인데요. 지금 항소를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소송에서는 이겼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거 부족으로 일단 1심에서는 원고 패소를 했었는데요. 참 글쎄요. 국민의 눈이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기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는 움직임이 지금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이 좀 더 그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이제 중국도 WTO에 이제 제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중국 서로가 서로를 맞고소한 셈이 됐네요. 예,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시작은 물론 미국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히토류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래서 WTO에 제소를 했거든요. 히토류 광물이라고 하면은 첨단 산업에 쓰이는 원자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산 가금류에 대해서 차별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 두 국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까닭이요. 세계 무역 시장에서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경전 수준이지만 이게 커지면 전 세계 무역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주의가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퍼지고 있는 까닭을 한번 보면요. 자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 당장 봐도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만들었다가 주변국의 상당한 비난을 샀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요. 정부 조달할 때 중국 제품을 주로 써라 이렇게 말을 했고 호주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게 다른 국가까지 확산이 될 경우에 수출이 급감하고 글로벌 무역 규모가 또 축소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30년대 대공황에 경험을 했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부 공멸하는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나만 살자고 시작했던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은 글로벌 경기 전체를 위축시키면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 주셨군요. 자, 계속해서 부동산 뉴스도 조금 다뤄보고 싶습니다. 올 들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었죠. 강남 재건축. 그런데 이제 오른 만큼 오른 탓인지 매매가 뚝 끊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슬금슬금 가격이 좀 떨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예, 일단은 분위기는 그래 보입니다. 강남 재건축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상승폭을 보였던 것은 그만큼 얼마 남지 않은 블루칩이라는 판단이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달 초에 비해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래도 상당히 한산해진 상태이고요. 지금 이유는 정부가 집값이 불안하니까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도를 높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줄을 더 조이면 아무래도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한산해질 수밖에 없겠죠. 단지별로 한번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면요. 예. 지금 잠실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제2롯데월드 신축 같은 호재로 상당히 올해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112제곱미터 보면은 13억에서 12억 5천까지 한 5천 정도 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개포 주공 마찬가지로 한 5천 정도. 그리고 음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많은 몇 천만 원대의 상승 하락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실제로 규제책을 꺼내서 휘둔다 이렇게 되면은 급격한 위축이 예상이 됩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상당히 두더지 잡기식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 재건축은 지금 급격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아파트 분양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버블7 지역이 그런데요. 한동안 이들 지역의 분양이 좀 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재건축은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데 왜 분양 시장은 아직도 이런 분위기일까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보면요. 아무래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자를 목표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고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올 2분기에 상당히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이제 하반기까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까 그런 기대감에 건설회사들이 이제 버블7 지역에서도 분양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버블7 지역이라고 하면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강남 3구가 있겠고요. 그 외에 목동이 포함된 양천, 그다음에 분당, 평촌, 용인 이런 7개 지역을 말을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지금 31개 단지 총 1만 1,392가구가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가구 중에서요. 일반 분양 물량, 즉 일반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물량이 1만 431가구니까 1만 가구가 넘습니다. 지금 그 가구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눈에 띄는 곳은 강남 세곡지구하고 서초 우면지구입니다. 지금 이 두 개 단지 같은 경우는요. 주공에서 한 1,000가구 넘는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인데요. 평수는 소형 평형이지만 자리가 강남권 턱 아래에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이번에 풀려서 분양이 되면 상당히 청약저축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도전해볼 만한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요. 일반 청약 예금이나 분양, 부금 그 가입자들이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요. 역삼동, 서초동, 성북동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역삼동과 서초동은 아무래도 일반 분양 물량이 좀 적습니다. 60가구와 그럼 13가구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13가구인 그 롯데건설이 짓는 3익 2차 아파트 재건축 물량의 경우는 물량이 적지만 워낙에 입지가 좋기 때문에 분양 그 경쟁률이 상당히 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미뤄오던 용인의 노른자위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이 될 경우 대규모 단지에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하반기 청약 시장에 또다시 이렇게 불꽃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1.5% 올랐고요. S&P 500 역시 900선을 회복했지만 다우만이 0.2% 떨어지면서 8,299를 기록해 8,300선을 하회하면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기대했던 FOMC 회의 결과는 금리와 국채 매입 모두 현 수준에서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국채 매입은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사실상 매입 기간이라든가 매입 규모 확대를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실망감을 좀 안겨준 듯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 기조로 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에는 또 크게는 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장 움직임은 보다 자세하게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